면접이 재시문 면접이랑 일반 면접이 있는데요. 재시문 면접은 학교에서 나눠준 재시문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하는 거죠. 전공을 물어보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교과들을 쭉 연합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표를 보고 표를 잘 분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각 대학마다 준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면접이 끝나고 나면 각각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면접입니다. 일반 면접은 학생부 기반 면접이고요.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질문이 나가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면접입니다. 면접은 대기실이 있고 고사실이 있는데요. 대기실에서 기본적인 세팅을 한 후에 고사실로 이동을 해서 고사실에서 면접관과 함께 고사를 하고 종료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화상 면접을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씩 학교마다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 면접이나 화상 면접이나 어쨌든 교수님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블라인드 면접이 올해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모집 요강이 있는데 모집 요강을 꼭 읽어보시고 면접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평가 요소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면접은 비슷합니다. 외대하고 건국대를 한번 보시죠. 전공 적합성과 계열 적합성은 비슷해요. 비슷하고 인성이 이제 똑같이 있어요. 자, 근데 잘 보시면 발전 가능성에도 평가 항목이 문제 해결력이고 논리적 사고력에도 평가 항목이 문제 해결력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겠다는 얘기고 평가 요소 이름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학교마다 비슷한 평가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죠. 어떤 상황을 가정한 후에 뭐 지원자한테 묻는 거죠. 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었으면 어떻게 행동을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지원자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대답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지원자의 대답은요. 본인이 생기부에 작성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자소서에 작성한 내용들이요. 그런 내용들과 조금 궤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의 진실성이 확보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자소서에선 계속 평등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면접 와서는 계속 효율성 얘기를 추구한다면 아무래도 서로의 진실성에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컨셉에 맞는 대답을 좀 만들어 가셔서 어, 면접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로 이런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에는 팀별 과제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 활동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 면접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동국대랑 서울여대를 보겠습니다. 동국대는 특이하게 전형 취지적 합성이라는 게 있죠. 두드림은 뭐 일반 전형이니까 일반 전형에 맞는 느낌이 있을 거고 불교 추천 인재 같은 경우는 불교 추천 인재의 취지와 과연 잘 맞는 인재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농어촌은 농어촌의 취지와 잘 맞는 인재인지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기본 점수가 있죠. 기본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면접에서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100점과 60점 사이긴 한데, 어, 최하점을 받는 학생은 별로 없고, 어쨌든 중간 점수에서 이렇게 면접 점수가 갈리잖아요. 그럼 결국에 서류 점수 가지고 합격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이런 학교마다 조금씩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모집 요강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서울여대 보시면,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가 있죠. 서류평가에 있을 법한 항목인데 이게 왜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저의 생각은 자사고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 교과 관련 등급이나 성취도가 되게 낮아요. 그런데 전공 적합성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얘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여대 수학과에서 전공 적합성을 따지고 싶은데 수학 내신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기타 활동들 뭐 창의 수학이라든지 뭐 여러 그 교육 활동들이 괜찮았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왜 수학 내신이 이렇게 안 좋았냐? 그러면은 안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는 거죠. 열심히 뭐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네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왜
내신이 잘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차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뭐 내신이 안 나올 수 있지만 내신이라는 것 자체가 뭐 또 공부의 기준이긴 하지만 또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학을 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니까요. 네, 그거에 맞춰서 본인 스스로가 강점을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괜찮은 답안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상대방의 의사경청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외운 내용만 막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거를 다 말하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대답을 자기 것만 막 해요. 그러면은 이게 물음에 대한 답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물음 따로 답 따로니까 되게 듣기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이게 맞는지 싶고 막 이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를 잘 듣고 본인이 말할 거를 생각해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질문이 딱 끝나자마자 1초 만에 대답을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조금 한 오히려 3, 4초 정도 있다가 대답하는 게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한 듯하게 보이고 좀 진중해 보이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답 막 나오는 거에 뭐 총알처럼 막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본인의 의견을 말했으면 좋겠네요. 광운대 입학처랑 아주대 입학처인데요. 어, 지금 서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작성한 서류를 기반으로 대답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컨셉을 좀 잡아놓고 앞에서도 얘기했죠. 내 컨셉을 잡아놓고 컨셉대로 얘기를 해나간다면 서류의 진실성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얘가 진짜 뭐 공학에서 뭐 활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퓨리에 급수 쪽이 이제 전자에서 많이 나오죠. 퓨리에 급수를 막 공부해서 자기가 막 풀었다고 했는데 그럼 뭐 코사인 접근하면 뭐야? 라고 했는데 몰라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만화인 거잖아요. 자기가 한 활동들에 대한 기초 학력 정도는 가지고 면접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가 요소대로 이 모든 내용을 다 준비하려고 하면 일단은 시간이 좀 부족할 거예요. 시간도 부족하고 좀 예상 질문이 많으니까 본인이 외우기도 좀 어려울 거고. 이게 여러 개를 많이 외우다 보면 막상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외우는 거에 대해서 크게 권장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 본인이 생각한 루트대로 쭉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컨셉을 잡아서 컨셉대로 얘기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모든 내용을 다 준비하게 되면 이 내 컨셉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잘 모르고 대답하면서도 이게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막 고민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거는 가장 핵심적인 거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에 조금씩 조금씩 곁들여서 준비하는 방식을 저는 채택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빌드업하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소서를 작성할 때 컨셉을 이용해서 본인 면접 때 컨셉도 똑같이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면접 중 대답은 자신이 서류 때 작성했던 컨셉에 기반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야 서류의 진실성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예상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이 최대한 컨셉에 맞게 작성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최면을 걸어야 실제 면접에서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면접장 가면 자기가 어떻게 면접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본인도 모르게 전혀 다른 코드의 말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이렇게 자기주도성으로 이렇게 온 느낌이 잘 안 들어서 웬만하면 본인이 서류에서 만들었던 컨셉을 그대로 끌고 와서 면접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모의 면접 같은 거 많이 하시고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 선생님들하고 하시면 되고 학생들끼리도 미리 컨셉을 공유한 다음에 이 컨셉대로 잘 대답이 됐는지를 서로 피드백을 해주면 좋고 서로 피드백할 것도 사실 없어요. 서로 피드백할 것도 사실 없고 그냥 앞에 앉아만 있고 그 다음에 녹화하고 녹취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게 잘 되는지 안 됐는지를 좀 기록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본인이 본인을 보고 이 답안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과연 상대방한테 잘 전달됐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친구들끼리 만약에 스터디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됐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서 면접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면접에서 꼭 준비해야 될 질문은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 일단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과 지원 동기, 학교 지원 동기, 요것들 준비하셔야 되고, 동아리 활동 소개와 배우고 느낀 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시간이 좀 남으면 본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것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자기소개부터 볼게요. 자기소개를 딱 들어가면
짧게 끝내는 뭐 자기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아니면 자기 뭐 간단하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뭐 자기소개 한 1분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정관님도 계세요. 그래서 아예 버전을 두 개를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은데 일단 10초짜리는 자기 컨셉에 가장 딱 맞는 문장, 딱 맞는 단어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제가 면접 지도한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은 A 대학교에다가 면접 전형 두 개에 논술 전형 하나까지 해서 세 개를 썼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면접 전형 두 개를 다 붙었는데 딱 가자마자 10초짜리 자기소개로 안녕하세요. A 대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A 대학교에 세 개나 지원한 누굽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면접자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죠. 야, 우리 학교 왜 세 개씩이나 쓰고 그래?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바로 얘기가 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세 개를 썼냐면 이 학교의 이러이러한 교육 시스템과 내가 생각한 교육 시스템, 내가 활동한 교육 시스템이 너무 맞고 내가 생각하는 교육 철학이 너무 잘 드러나 있어서 난 이 대학교에 올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첫 번째 빌드업이 성공인 거죠. 자, 그래서 10초짜리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자, 이제 1분짜리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정한 문장을 하나 소개를 하고, 그 문장을 선택한 이유를 본인이 학교에서 했던 활동이나 지원 동기 등과 엮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 거기는 이제 쭉 듣고 나서, 학교에서 했던 활동이나 지원 동기 등과 엮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깊이 물어보겠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 빌드업을 해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서 언급한 활동에 대해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을 더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가자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쪽 얘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길어진다는 얘기는 본인이 준비했던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훨씬 면접에서 유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10초짜리 버전에서 자기소개라면 뭐 이제 지원 동기나 이런 거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유를 물어볼 거죠. 그러면은 뭐 이제 1분짜리 자기소개 버전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1분짜리 버전도 충분히 활용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지원 동기는 학과 선택 동기랑요, 학교 선택 동기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자공학과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전자공학과 내가 뭐 평소에 전자공학 좋아했으니까 가요. 뭐 대충 이렇게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왜 A 대학교 전자공학과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게요. 뭐 점수가 남아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특징이나 학교에서 밀고 있는 프로그램을 잘 살려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준비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학과 동기도 있어야 되고 학교 동기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진로 희망사항을 틀어서 쓰게 된 경우라면 분명히 얘기하면 물어봅니다. 왜 진로 희망사항은 이건데 우리 과에 지원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전 영상에도 얘기는 했지만 기존 학과가 너무 가기가 어려워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전공력 합성에 안 맞는 얘기니까 그거 대신에 자소서에서 그 바꿨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충분히 이 학과에도 내가 매력을 느끼고 있고 가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충분히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원 동기를 말할 때 아무래도 이제 다음 질문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죠? 다음 질문을 생각해야 되니까 교과 내용이나 이제 자신 있는 교과 내용이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활동들, 이런 거를 곁들이면서 지원 동기를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거를 또 딱 끄집어내서 다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그냥 주어진 질문에 대답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질문을 나오게 할 것인지를 미리 좀 여러 개를 생각해서 가는 게 네, 면접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 동아리 활동 소개 및 의의인데요.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이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 뭐 인성 이런 부분에서 동아리 활동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잘 준비하시는데 음, 팀 프로젝트 쪽은 아무래도 뭐 인성 쪽으로 잘 준비하실 텐데 음, 왜 하게 됐고 그런 뭐 계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연히 이런 계기가 있어서 해보게 됐다라는 말보다는 아무래도 스스로 뭘 찾아보고 이걸 해봐야겠다라는 약간 자기주도성의 느낌이 나도록 좀 질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연히 했더라도 우연히 하기 전에 나름대로 평소에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미리 잘 끄집어내서 만들면은 충분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좀 힘든 점 없었어요? 힘든 점 없었어요?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다들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 뭐 이런저런 부분이 힘들었지만, 이 힘든 과정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를 너무 강조하지 말고 힘들었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 헤쳐나갔는지를 좀 얘기하는 게 더 면접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될 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죠.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기소개 처음 했던 내용을 그대로 좀 인용을 해서 마지막에 더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멘트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미 합격이 좀 보장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고 그냥 3월에 뵐게요 교수님 하면서 나가도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런 학생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자신의 강점을 한 번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만 만들어 놓으면 좀 적재적소에 쓸 곳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말들을 좀 그거면은 좀 미리 쓰기는 좀 아까우니까 요거를 두세 개 버전으로 만들어 가시면 면접에서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어요. 네. 필요한 말들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에. 그러면은 그걸 써먹을 수 있으면 그 남은 거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로부터 면접이 시작이 되죠. 이제 빌드업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면접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자, 그러면 지원 동기를 얘기하겠죠.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동기를 얘기하든 아니면 짧게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지원 동기로 오게끔 내가 질문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다음에 거기 지원 동기 안에 주요 활동들을 숨겼잖아요. 그럼 주요 활동을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활동에 나오면 이제 다음에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물어볼 수 있겠죠? 활동에 나오는 교과 지식이나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서로의 진실성이나 이런 걸요. 아니면 또 다른 활동 좋은 거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다른 활동 물어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지식을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요 활동 후에 지식 확인 후에 그 다음에 주요 활동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0분이 다 됐겠죠? 그 정도 하면. 네,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면 10분이 끝나요. 이러면은 뭐 완전 면접 잘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요런 경우 말고 좀 의외의 경우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내신이 좀 낮은데 뽑힌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일단은 뭐 이런 활동 같은 거 안 듣고 처음부터 그냥 서로의 진실성을 미리 확인해서 대답 들을 가치도 없다 싶으면 일찌감치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서로의 진실성을 막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광운대가 좀 그런 케이스이긴 해요. 내신이 좀 현저하게 떨어진 애들한테 미리 어려운 질문을 막 던져요. 그런 다음에 질문을 해내면 그 다음에 활동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질문 못해서 못 받으면 그냥 바로 탈락. 가장 낮은 대기번호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좀 내신이 낮다고 생각하면 서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막 교과 지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 기초적인 지식들은 꼭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게 끝나면 이제 마찬가지로 활동도 물어보고 이제 하고 싶은 말 듣고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과 지식 확인하는 부분은 본인이 빌드업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쪽 이 본인이 활동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놓는 과정, 이런 거는 충분히 면접장까지 가기 전에 본인이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를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많이 외워두시고 나머지 이 서류 진실성 확인 부분을 계속 틈나는 대로 공부를 하시고 하면 좀 효율적으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작년 기준으로 적어 왔는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시행을 하고요.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는 수학과 과학을 모두 시행을 합니다.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소문항으로 창의력 문제를 내긴 하는데 그게 이제 수학 교과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 아니어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올해는 지금 비대면 면접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비전공 제시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출하는 시간이 3분에서 5분인 걸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수학과 과학 면접은 서울대와 카이스트만 시행하게 될 거고요. 포스텍은 구술문항이 뭐 정확하게 교과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수요가 있으면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면접 방식은 대기실에서 입시를 하고요. 대기실에 입시를 하면 순서대로 면접실로 부릅니다. 순서대로 면접실로 불러서 이제 감독관이 있고 학생이 먼저 들어가서 문제를 풀고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시간별로 순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다 되면 면접실로 실제로 가서 면접을 보러 가게 되는 겁니다. 면접관이 있고요. 학생이 앉아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뒤에 칠판이 있긴 한데 칠판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돼서 면접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로 설명을 다 잘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문제 유형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함수나 도형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시문 같은 게 먼저 주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도형을 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기대값을 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먼저 해놔요. 그 정의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간단한 문제를 통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냈으면 이제 그 응용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간단한 문제를 푸는 것까지가 이제 유니스트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목표예요. 유니스트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목표는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응용 문제까지 대입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디지스트가 원하는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정의를 해 놨는데 또 다른 정의를 끌고 들어와서 다른 곳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또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서울대나 카이스트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물론 서울대나 카이스트에서 모든 경우에 모든 문제에다가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진 않고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이런 방식 말고 아예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을 작성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GST가 이제 그런 식으로 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했는데 그 정의를 잘 이해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정의를 딱 해놓고 그거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난이도를 그냥 모의고사 긴급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서울대 카이스트가 한 2.0등급 정도,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2.0등급이라는 거는 볼 때마다 2등급 정도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스트가 그것보다 조금 쉽고요. 그 다음에 지스트나 유니스트가 그것보다 조금 쉬운데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뭐 수학 가형 3등급 정도 한쪽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카이스트는 최고난도 문제가 있다는 게 조금 다르고 디지스트는 최고난도 문제가 서울대 카이스트에 비해서는 없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지스트는 증명을 포함한 문제고 유니스트는 간단한 문제 풀이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수학 면접에서 생기는 경우의 수는 어떤 문제를 내가 풀었다 혹은 못 풀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풀었는데 그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혹은 못 풀었는데 전혀 모르겠거나 아니면 단선 잡았는데 시간이 없어 못 풀었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어 뒤에 문제를 싹 못 풀거나 이런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쉬운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모두에게 쉽겠죠. 이거는 변별되는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문제들인데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설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과 함께 답만 먼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뒤에 문제를 더 듣고 싶어서 넘어가자고 하실 거예요. 근데 넘어가지 않고 가만히 계시다면 그냥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ZZZ 방법으로 쓰니까 답이 10이었습니다.
근데 말이 없으면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요러요러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 정도. 너무 오래 시간을 끌려고 하지 마세요. 쉬운 문제에서. 자, 그 다음 문제가 어려운데 풀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단은 답을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은데 답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은 이유는 이 면접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평가자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맞았으면 맞았네 하면서 실제로 맞는지 볼까라고 검증을 할 것이고 답이 틀렸어요. 그러면은 얘가 어디서부터 틀렸지?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막 서술을 하고 나면 얘가 어디서부터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잖아요, 평가자가. 그러면은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고 면접 시간에서 그만큼의 시간을 까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자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풀었으면 답부터 얘기하고 못 풀었으면 이 문제도 못 풀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어, 쭉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는 문제를 얘기할 때 뭐 일단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나 틀렸을 경우에도 이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아는 문제에서 설명 시간을 줄여야 모르는 쪽에서 이제 설명 시간을 벌 수 있고 또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도 틀린 경우가 있다면 그거를 또 빨리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답부터 얘기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 못 풀었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몰라서 이거를 대충 뭐 마지막 한 문제 내가 못 풀었는데 아는 문제 막 길게 설명해가지고 시간 때우면 마지막에 시간 대충 없으니까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수님들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읽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를 모르겠지만 뭐 단서를 주십시오. 혹은 힌트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생각을 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벌고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게 꼼수 써서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는 것보단 훨씬 더 나은 면접 방법일 거예요. 네. 그래서 어,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노력해 보시고 네.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단선 잡았는데 못 푼 경우가 있겠죠? 이 문제는 뭐 다 풀지 못했지만 뭐 YYY ZZZ 방법으로 풀면 풀릴 것 같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라고 하면 아마 아이디어가 맞으면 그렇게 풀어보라고 할 것이고 아이디어가 틀렸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게 정말 맞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보통 면접에서 그게 정말 맞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틀렸어요. 네. 맞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페이크 쓰려고 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생각했고 한 번 생각해 보고 그래도 맞는 것 같으면 맞다고 얘기하시고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풀겠습니다. 그러면 네, 풀어보세요. 시간을 주시겠죠. 시간을 줘서 풀면 다행이고 못 풀더라도 뭐 그냥 멀뚱멀뚱 교수님하고 둘이 눈만 마주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자, 그 다음 시간이 없어서 한 두세 개를 막 못 풀고 들어갔어요. 그런 경우에도 일단은 뭐 그냥 불합격했다고 이미 난 불합격이라고 막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아는 문제라도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해보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어 풀지 못했는데 여기서 풀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자신감 있게 마지막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면접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문제가 나왔는데 5문제 풀면 합격, 6문제 풀면 합격, 4문제 풀면 불합격. 이게 아니더라고요. 서울대 면접은 특히. 그러니까 푸는 거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얼마나 참신한 방법으로 풀어냈는지 이런 것도 평가 요소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푸는 것 중에 좀 더 참신한 방법이 있었으면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못 풀었더라도 마지막에 또 내가 생각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을 못 내더라도 아이디어만 맞으면 얘가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면접을 준비하려고 면접을 치르려고 노력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면접 준비는요, 일단 기출문제부터 푸시면 되는데, 기출문제는 각 대학교 사교육 영향평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되고, 저는,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여기에 실지는 못했는데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풀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기출문제는 최근 3년, 최근 5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족족 다 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물론 트렌드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고 말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다 어떻게 말해보는지를 연습해보고 스스로 녹화해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출문제를 빡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고 녹화해서 스스로 보고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잘 설명이 되고 있는지도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혹시나 기출문제까지 다 풀었으면 이제 가형 모의고사 30번이나 합답형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합답형은 기억, 니은, 디귿 문제죠.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기억에서 간단한 예시를 줘요. 그 예시를 이해하고 풀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즘에 나오는 면접 기출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져요.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에서 응용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고 한지를 쭉 설명해낼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면접 모의 면접 재료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도 다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논술 문제 중에 각 대학교 논술 문제 중에 소문항이 좀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간단한 것부터 해결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밑에 거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어, 이게 이제 고3부터 시작을 하면 지금 시간이 부족하시겠지만 1, 2학년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은 아직 배운 게 많이 없어서 좀 어렵겠지만 2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뭐 지금부터 어려운 수학 문제 한두 개씩 푸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자율스터디 조직하셔가지고 스스로 면접 준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은 고려대학교 면접 방식이 변경이 돼서요. 융합형 면접은 계열 적합형하고 인문특기자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면접 방식은 대기실에 들어오고 예비 면접실에서 문제를 풀죠. 감독관이 위치하고 학생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음 학생이 들어오고 다음 학생이 들어오고 문제 준비 시간이 끝나면 이제 이 먼저 들어왔던 학생이 나가면서 면접실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본 면접실은 면접관이 있고 학생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면접이 진행되겠습니다. 복수효과 융합 면접 유형은요. 일단은 각 과목별로 지문을 줍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학 영역 제시문이 없습니다. 인문 영역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자연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영역 제시문이 간간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많아야 한 지문 정도 주고 있어요. 문제가 2015, 16 융합형인제 지문 보시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쉬워졌고 내용들도 읽기가 좀 지문 길이도 짧아지고 내용도 좀 쉬워지고 함축하는 의미도 좀 많이 없어져서 그래도 좀 준비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그 지문별로 쭉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지문별로 공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다른 질문들과의 차이점이라든지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한 단어를 다른 지문들에 적용해서 어떤 사회 현상을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분석 능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전공적 합성, 면접 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공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잘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 문제들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단어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만 잘 연습을 해 가시는 게 일단 먼저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공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선택 이 부분에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서 사교육 영향평가 보시면 요 단어를 유치했느냐, 유치하지 못했느냐 가지고 점수가 차등 부여되기 때문에 공통 단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해설에 답이 있으니까 답을 스스로 맞춰가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통인 단어를 찾으려고 할 때 제 생각은 그래요. 지문 안에 있는 단어에서 공통 단어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에 어,
있는 단어를 가지고 한 단어를 뽑아서 나 다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려고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가나 다가 생각하는 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엮어내는 거니까 본인의 어휘력이 떨어진다는 거를 광고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지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파트에서는요. 이제 본인의 지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전공적 합성을 좀 살리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하고 해당되는 부분을 최대한 겹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자신의 생기부하고 겹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실제로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 요런 부분에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뭐 그런 데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면접 대답을 할 때 문항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문항에 대해서 본인이 정리를 하고 정리한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시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밑에 써놨죠. 제시문 마의 현상은 뭐뭐뭐인데 이거는 뭐뭐뭐한 현상으로서 뭐뭐뭐한 의미입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이 미리 정리를 해두는 거죠. 정리를 한 다음에 요거는 뭐뭐뭐에도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이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이 됐는지 어떻게 대입이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질문에 대해서 답안 작성을 할 때 본인의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나아가서 새로운 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답안의 형태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연습 문제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제 저작권 때문에 기출문제를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애들 예전에 준비할 때 만들었던 연습 문제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시간 재서 푸시고요. 답안 준비 시간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24분이고 발표 시간은 8분이에요. 요즘 출제하는 문항의 난이도보다는 상당히 높고요. 이 문제는 이공 계열을 중심으로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인문 계열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 삼아 봐보세요. 이거를 각각 저기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한 번에 보셔도 되고요. 뒤쪽에 가면 제가 한 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읽어가면서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무극성 분자에 대한 내용이죠. 네, 극성이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화학 내용이죠. 두 번째는 질량 중심이네요. 물리에 대한 내용이죠. 질량 중심은 내분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질량 중심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네요. 세 번째는 양극단이 서로 반대되는 것보다 중간이 양극단이 더 반대된다.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생활인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C가 나와 있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C가 많이 나왔었어요. 요즘에는 안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참고해 두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인문 계열에는 가끔씩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많은 미술 작품이 나와 있네요. 네. 요것들을 캡처해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가나다에서 공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요 단어를 찾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공통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각각의 살짝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질문은 이제 없어졌죠. 예전 유형이긴 한데 예, 수학과 과학적 개념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요거는 이제 없습니다. 요런 문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3번 질문 1을 찾아낸 단어는 제시문 라와 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시오. 자, 라와 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해설은 찍지 않겠습니다. 해설 찍었는데 아무도 안 들으면 제가 서운하니까요. 그래서 해설을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많이 와 있으면 제가 해설 영상을 다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4분을 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혹시 답안을 작성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첨삭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접 준비하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일단은 기출문제는 입학처에 있어서 기출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스스로 녹화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기출문제가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분야의 여러 과목들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계열로 묶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준비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렵게 준비했을 때 쉬운 문제를 좀 더 잘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기출부터 준비를 하시고 최근 기출도 다 풀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전 기출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학년도에는 다 있었는데요. 올해 비대면 면접으로 바뀌면서 디지스트와 유니스트는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니스트는 아직 언급이 없긴 한데 아마도 녹화를 해서 내는 것으로 보아 아마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간단합니다. 대기실에 있다가 면접실에 들어갔다가 서울대와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와서 문제를 받아들고 면접실로 가서 문제를 푸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일단은 면접 유형은요, 도표 지문과 일반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분석하고 각 지문에 적용하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유형입니다. 연세대와 디지스트, 유니스트 모두 도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표를 읽는 난이도가 좀 달라요. 연세대는 도표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서 도표를 분석한다기보다는 도표가 알고자 하는 사회 현상을 잘 읽을 수 있느냐 이쪽에 초점이 돼 있고 디지스트와 유니스트는 데이터를 잘 뽑아낼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데이터와 실제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가 다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세대 쪽 준비하시고 싶으시면 유니스트 문제 한 번씩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중점 주제는 아무래도 연세대는 약간 그 과학기술원과 다르게 사회 이슈나 가치 판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요. 디지스트와 유니스트는 과학 이슈 혹은 과학 윤리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디지스트와 유니스트는 올해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준비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은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연세대는 완전 도표 분석 간단히 해서 추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유니스트는 복잡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과학자로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 해요. 디지스트는 그거의 약간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표에는 답이 있는데요. 힌트는 지문에 있습니다. 도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실제 제 지문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는 형태의 면접이기 때문에 답안의 서술은 도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 답변을 도표를 보시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쪽 지문에서 어떻고 이쪽 지문에서 어떻고 이쪽 지문에서 어떻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표를 기점으로 내가 어떤 상황을 읽어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문제로 기출문제를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디지스트 면접 연습 문제를 좀 각색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세대 기출치고는 좀 어려울 거고요. 디지스트나 유니스트 기출치고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발표 시간은 10분이고요. 준비 시간은 20분입니다. 가단락 보시면요. 소설을 제가 따왔어요. 그 SF 소설계의 거장이죠. 아이작 아시모프의 최후의 질문에서 따왔고요. 두 번째는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쓴 건 아니고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다는 그래프네요. 이런 그래프를 잘 읽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죠. 라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기술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기사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제가 원래 문제를 냈었는데 지워버렸고요. 그래서 뭐 동그라미 1번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설이 궁금하시면 이메일을 통해 작성하신 답안을 스크립트로 보내주시면 첨삭을 해드릴 수도 있고 스크립트가 많이 도착을 하면 영상을 제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20분이 다 된 것 같아요. 스크립트 올려주시면 첨삭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연세대학교 입학처에 있고요. 펜으로 풀고 끝내지 마시고요. 꼭 스스로 녹화하고 녹화한 영상을 피드백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말하는 게 실제로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표문석 기출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유니스트 기출문제가 이제 연세대랑 거의 비슷하니까, 유니스트 기출도 참조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이게 빠졌네요. 유니스트 경영계열 문제요. 경영계열 문제를 참조해서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면접에 대한 컨텐츠도 다 끝났습니다. 일주일 쉬고 그 다음 컨텐츠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